여러분,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시간 6월 12일 일요일 아침 10시 20분입니다. 지금 어저께 또 드랭킨 밀러가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어젯밤 늦게 듣다가 잠에 들어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드랭킨 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고 그때 옛날에 영란은행을 어, 털었죠. 조지 소로스가. 근데 그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드랭킨 밀러고 드랭킨 밀러는 이제 조지 소로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갔는데 조지 소로스가 묻고 따블로 가라고 했던 그 전설적인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보통 이제 이런 영상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유튜브에 김단태님 쪽도 가니까 뭐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막 방금 봤기 때문에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따끈따끈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트위터에 보시면 JSC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분이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다 요약한 건 아니고 확실히 이걸 들으면 이제 드랭킨 밀러의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드랭킨 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거의 조지 소로스, 드랭킨 밀러 뭐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인데 드랭킨 밀러가 이제 거의 영상 후반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여기 계시는 존 콜린스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스트라이프라는 정말 그 엄청난 스타트업 회사의 그 공동 창업자이죠. 패트릭 콜린스랑 존 콜린스.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프가 상장을 하면 정말 사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이 천재 CEO고 둘 다 콜린스 형제가 엄청난 천재들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의 그런 회장이죠. 뭐 프레젠트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쌍둥이 형제 이제 패트릭 콜린스가 저기고 쌍둥이가 아니고 저기 형제죠 형제. 아무튼 여기 드랭킨 밀러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만약에 이제 존이 물어본 거야 드랭킨 밀러한테 만약에 이제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이제 인베스팅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느냐. 그러니까 이제 드랭킨 밀러가 하는 말이 아마도 내가 1980년대 90년대처럼 매크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자산군마다 다른 투자 방법을 유심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4, 5년 뒤에 엄청난 이렇게 그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드랭킨 밀러의 그런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엄청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말을 할 때도 간간히 막 내가 생각할 때 70%로 1년 반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 70%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30%의 확률로 뭐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항상 보면 유연한 사고를 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을 나눴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4, 5년 뒤에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는 그런 시각, 블록체인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어, 워렌 버핏은 이제 그런 비트코인 쪽 반대하고 또 빌 밀러라고 또 유명하신 또 헤지 펀드 또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께서는 비트코인을 또 엄청 좋게 보셔서 또 몇 달 전에 또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드랭킨 밀러는 둘 다 공감을 한다는 거야. 둘 다 공감을 한다. 그렇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좀 약간 입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드랭킨 밀러 이분께서 이제 고백하시기로 이제 곧 이제 만 69살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45년 동안 투자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Chief Investment Officer로 그 가장 투자 책임 고문으로 45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짬밥이 거의 한 50년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돈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을 다 걷어들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에셋 버블이 생겨가지고 이게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지면 어떠한 그런 정말 그 헬게이트가 열릴까 본인이 그 상상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자, 본인 스스로도 본인 자체가 좀 bearish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그 상승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하락한다는 입장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으니 그런 바이어스가 있으니 알아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또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로 나는 사실 돈은 불마켓에서 많이 벌었다.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사실은 90년도부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편을 가르기보다는 드랭킨 밀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여기 이거 JSC 이분 그 트위터 가셔서 한번 번역하셔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랜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는 게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8번 드랭킨 밀러가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웬 그러니까 왜 그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페드의 금리가 페드의 펀드 레이시 이게 CPI보다 낮을 때 요럴 때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 CPI가 지금 페드 발표로는 8.5%인가 뭐 그런데 지금 뭐 금리 해봤자 뭐 0.75%인가 그러잖아요. 한참 밑이잖아, 한참 밑. 그래가지고 이럴 때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한 번도 이런 소프트 랜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이상.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고 It has never been tamed without a recession. 리세션 없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적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랭킨 밀러는 지금 생각이 이게 과연 이게 틀릴지가 궁금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튼 펀드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을 많이 잡아도 2에서 3%인데 인플레이션은 8.6%란 말이에요. CPI 기준으로. 그래서 엄청 뒤쳐져 있고 이랬을 때 리세션이 올 확률이 더 높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랭킨 밀러가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이제 드랭킨 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4, 5년 뒤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에서 나온다. 뭐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존 콜린스 이분께서 크립토라고 말했고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블록체인 이렇게 좀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그 앞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그런 일관된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비트코인이 2021년도 초에도 이제 드랭킨 밀러 작년이죠. 작년 요맘때도 드랭킨 밀러가 한번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분이 인터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 생각이 한 일주일 만이라도 바뀌시는 분이고 바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1억치를 샀는데 다음날 생각이 좀 다르면 그냥 다 갖다 파는 사람이야. 그것도 엄청 큰 금액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찌 보면 고무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30년 동안 30%를 낸 본인이 이제 현역 시절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본인 돈만 굴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랑 본인 돈만.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CNBC라든지 또는 이런 컨퍼런스 자리가 있으면 가끔씩 나오셔서 이렇게 툭툭 던져 주거든 힌트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힌트들을 이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드랭킨 밀러한테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 이 펀드 레이시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인상을 아무리 해봤자 3%고 그리고 이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서 9%인데 그 인플레이션은 높고 CPI 기준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뭐죠 그 펀드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낮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5% 이상일 때 이럴 때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해라. 쉽게 말해서 더 떨어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한 6, 70% 되고 내려갈 그 아무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50%보단 더 위다. 아무도 모르죠. 결국은 또 아무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라도 본인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분석해 본 바로는 아무래도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마도 2023년도 정도인데 그게 2023년도 초에 올지 또는 말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본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 콜린스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쉬고 있다. 지금 난 급할 게 없다 별로. 본인은 별로 급할 게 없고 아주 좋은 시기가 오면 강력하게 빠따를 휘두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리트윗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소로스에서 배운 것은 사이징이 제일 중요하더라. 7, 80%가 사이징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땄을 때 얼마만큼 따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얼마만큼 적게 잃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드랭킨 밀러의 생각을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뻤고 또 오랜만에 또 그 할아버지가 손자 앉아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존 콜린스 이분도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질문 하나 하나가 정말로 진짜 생각이 깊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존 콜린스 스트라이프의 형제들 콜린스 작가래.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그 부자 교육의 제일 콜린스 작가죠. 아무튼 제일 콜린스 작가 부자 교육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콜린스 형제 스트라이프의 콜린스 패트릭 콜린스 그리고 존 콜린스 이분 이 두 분 꼭 유심히 보셔라. 아마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될 인재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는 아주 더 큰 지금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의 그런 CEO고 회장님이시지만 이렇게 젊은 분의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네.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가? 아무튼 두세 살 형님이야.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드랭킨 밀러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지혜를 공유해 주셨고 여기 JSC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웹5 관련해서 또 얘기를 또 아까 그 드랭킨 밀러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잭 돌시의 블록도 진짜 제가 볼 때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 제가 지금 블록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어, 이 블록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웹5라든지 또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블록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가 그려지지 않으니 비트코인은 어떻게 돈이 될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공급량이 너무 적다 보니 수요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많이 풀린 이 돈의 그 화폐의 공급량만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비트코인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짱구를 저는 굴리는데 아무튼 잭 돌시 이 형님이 또 천재잖아요. 천재 CEO고 천재 CEO 잭 돌시를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번에 웹5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코인데스크에 나온 이 기사인데 웹2 플러스 웹3가 웹5다. 그래서 그냥 뭐 이름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웹2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찌 보면 이 트위터에서 글을 써서 이 사용자가 글을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웹2거든요. 웹2. 그러니까 내가 웹1은 뭐냐면 웹1은 옛날에 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웹페이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인데스크 이렇게 웹사이트처럼 뜨는 것밖에 안 돼. 그냥 내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HTML 코드를 알아야 되고 그 HTML 코드에 그 액세스 권한이 있는 그 관리자만 이제 막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웹2가 되면서 페이스북 또는 SNS 회사로 대표되는 이런 회사에서 사용자들도 글을 쓰고 뭐 에디팅을 하고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또는 가상 현실에서 또 그런 어찌 보면 아바타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는 게 웹3인데 또는 웹2에서 좀 발전된 개념인데 이제 웹3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또는 이제 솔라나 이런 레이어 1 솔루션이라 하죠. 레이어 1이 뭐냐면 그러니까 1층이라죠. 1층. 얘가 1층이고 그다음 2층에 뭘 만들고 3층에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층에서 뭘 만드냐면 이제 그 웹3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웹2를 하다 보니까 이 그 우리의 모든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이런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를 주다 보니까 얘들이 다 독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 데이터인데 얘들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보자. 그런 이제 취지에서 나온 게 웹3고 이제 웹3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다양한 1층 솔루션, 레이어 1 솔루션들을 통해서 막 해보려고 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나름대로 그런 솔리디티다 뭐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성이 된 그런 이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후발주자 중에 이제 솔라나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뭐냐면 또는 뭐 다른 것들 있죠. 아무튼 그런 코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하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예, 이더리움에 대항하는 뭐 블록체인 뭐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SEC에서 또는 이제 미국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vs 또 알트코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증권이고 다른 거는 이제 그 원자재 쪽으로 묶고 막 그 지금 이런 싸움이 이런 큰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FTC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선물 거래소잖아요. 그 시카고. 그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좋냐면 이제 이게 이제 증권거래법에 위반이 안 되는 그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석유라든지 금 또는 은 뭐 이런 구리 뭐 이런 원자재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원자재 담당 산하 기관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SEC라든지 이런 증권 관리 그러니까 주식 채권 이런 걸 관리하는 요 규제 기관 밑으로 규제가 들어갈 것인가 이 차이가 심각하게 크거든.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증권으로 분리가 돼버리면 이제 그 다양한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금이라든지 구리를 어떻게 감사를 할 거야.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규제의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그 철학 자체가 다르다 둘 다. CFTC랑 그리고 SEC가. 아무튼 이 웹3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웹3의 문제는 이제 그 잭 돌시 형님께서도 막 지적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려는 게 대체 뭐냐 명징하지가 않다는 거야. 웹3가 하려는 게 뭐 다 한다는 거야 지들이 막 다 한대. 그러니까 이제 잭 돌시 형님의 생각은 웹2가 딱 내가 보니까 뭐 나쁜 것도 있어. 근데 솔직히 잭 돌시 자체가 웹2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근데 웹2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웹2인데 대부분 그 웹2가 물론 이제 다 안 좋긴 한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걸 바꿔보자고 한 게 이제 웹5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 우리의 신원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신원을 통해서 장난을 치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트코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레이어 1 솔루션도 아니고 다른 이제 이더리움이다 뭐 솔라나다 뭐 다른 이런 레이어 1 솔루션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한번 이 신원 증명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웹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5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아이온 기반의 뭐 이걸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저도 솔직히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세히 들여다본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테크니컬 논리지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좀 그 중간고사 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없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외국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트위터에서 이렇게 nemcos 이분께서 이렇게 막 정리해 주신 거 이런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이거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뭐 이렇게 쭉 훑었거든요. 뭐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 쭉 훑었는데 쉽게 말해서 여태껏 이제 중앙 시스템에 통해서 중앙 시스템이 나의 그런 돈도 관리하고 신원을 증명해야 됐다면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되게 신원을 증명해보자. 약간 이런 거야 그냥. 약간 이런 건데 이게 획기적인 어,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신원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저 진짜 한국 얘기하니까 또 짜증 나는데 한국은 그놈의 그 공인인증서 그놈의 그 뭐냐 뭐 아무튼 뭐 저는 뭐 한국 웹사이트에서 뭔가 아이디를 만들려면 저 항상 저는 그 가족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저는 한국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증명해야 돼. 증명 내 신원이. 아니 나 한국 국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있는데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짜증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굳이 공인인증서 다운 안 받아도 되고 뭐 저기 뭐 앞에 뭐 귀찮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없이 탈중앙화되게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 그 장부를 사용한 거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걸 그런 그 사이드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그런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사이드에서 바깥에서 그거를 신원을 증명해주는 그런 그 탈중앙화된 그런 신분 증명 전용 노드들을 만들자. 그게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쓱 훑으면서 그 들었던 생각이었고 이게 좀 이 그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 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도 이해를 못해. 저도 솔직히 이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레벨을 가져셨냐면 적어도 그 음, 학부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들었던 분들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서버랑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런 좀 약간 어느 정도 저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프론트엔드라고 하거든요. 프론트엔드가 뭐야? 어? 앞에 있다는 소리죠.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게 프론트엔드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제 서버는 뭐냐면 서버는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음식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집에 딱 앉았어. 내가 손님으로서 손님을 앉았는데 그 국밥을 시킬 때 그 서빙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모한테 주문을 하죠. 그게 서버야. 그게 서버고 그 이름 자체가 서버잖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그 서버가 음식을 만들진 않죠. 서버는 음식을 갖다 주고 계산서를 내주는 것밖에 없죠.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그 서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분이 이제 뭐 돼지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국밥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 주방장님이 그 이미 뭐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육수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를 내서 서버한테 갖다 주면 서버는 그걸 받고 서버 고객한테 주는 거야. 클라이언트한테 그 손님한테. 손님은 그걸 받아서 그 국밥만 딱 보이는 거죠. 그게 클라이언트야 클라이언트.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찌 하냐면 지금 인터넷은 어찌 보면 엄청 원시적인 게 또는 감시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국밥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국밥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 그 주민등록 번호를 보재. 갑자기 국밥 먹는데 국밥 아니 국밥 먹으러 갔는데 왜 갑자기 주민등록 번호를 보자고 하고 갑자기 공인인증서 떼오래. 은행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또는 은행 가가지고 뭐 인증서를 떼오래. 지금 인터넷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적어도 한국은. 그리고 미국도 뭐 약간 그렇게 비슷하고.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자는 거야. 아니 내가 국밥집 갔는데 또는 떡볶이집 갔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국밥집 가고 떡볶이집을 갔는데 왜 굳이 내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리네 국밥집이 있는데 그 수리네 국밥집에 그 다 무슨 계약서를 써야 돼. 국밥 하나 먹으려고 계약서 써야 되고 거기에 아이디 만들어야 되고 비밀번호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네. 이게 얼마나 뻘짓이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야. 웹5는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에 이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신원이 증명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가치를 주고받는 그런 수단이 됐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의 신분을 까지도 않고 한번 이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자. 그게 웹5의 그 가장 큰 골자가 아닐까. 빌리 조가 생각하는 또는 빌리 조가 이해한 만큼 그냥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저는 애널리스트지. 저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저 기술쟁이가 아니야. 기술쟁이가.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은 여기 국밥집 갔어요. 국밥집에 손님이야. 손님이 서비스 해주시는 서비스 워커, 그러니까 서빙하시는 이모한테 부탁을 해. 그렇게 하면 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중앙화된 주방에 들어가요. 중앙화된 주방. 그래가지고 순인의 국밥집에 딱 들어갔으면 이제 국밥을 만들어서 이제 주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웹앱.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손님이에요. 이게 이제 잭 돌시 형님 그 웹5가 하려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DWN이라고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서빙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약간 좀 이게 주방에서 전문적으로 서빙을 하시는 이모도 계시는데 그 이모 말고 또 옆에 앉아 있는 손님 같이 보이는데 이분들도 서빙을 해준다는 거야. 손님 같이 보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막 그 글을 쓰고 있네 옆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막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주방에 가서 이제 말씀하는 거. 근데 그 주방도 심지어 그 중앙화된 주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방이 그 돼지국밥을 가장 빨리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는, 또는 가장 맛있게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그 주방장을 그때 그 딱 시기에 맞을 때 가서 받는 거야. 그 돼지국밥을 쉽게 말해서. 어. 그렇게 해서 주방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노드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원래 기존의 그런 웹2라든지 그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 여러 개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에서 이제 그걸 받아온다. 국밥을 받아와서 이제 그 서빙 하시는 이모 같이 안 생긴 어떤, 어찌 보면 그 아무튼 뭐 그런 분이 나한테 그 갖다 주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보듯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그거를, 그러니까 국밥을 갖다 준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웹3가 하려고 했는데, 웹3는 이제 아젠다가 너무 많고 다양한 이렇게 체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난잡한데, 명징하게 이거를 비트코인 하나로 딱 이것만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이걸로 신원 증명이 되는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지금 잭 돌시 형님의 지금 그 TBD, 지금 그 블록의 산하 기관인 TBD에 사는데, 이 TBD도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꼭 이 회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관심 있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깃허브도 있거든요. 깃허브 가시면 이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보시다시피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인 것 같아요. 음. 사이트가 자바스크립트군요. SDK는 고고. 아무튼 뭐 한번 코딩을 할 줄 아시는 우리 코딩 네이터님이라든 그 넬달바라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만큼 저는 큰 그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랭킨 밀러 얘기도 드렸고,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다 리트윗을 했기 때문에 TBD에서 나온 그 얘기가 뭔지, 이 다 보면 또 영어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물론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 이 지금 투자자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한테 그 선물 말고, 그 퓨처스 말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퓨처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고, 본인의 그 퓨처를 위해서, 본인의 그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프레젠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투자자 본인의 ROE를 높여야 돼. 투자자 본인의 RO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든지, 영어는 기본이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렇게 기술 쪽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일수록 내가 영어 원서로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번역기가 물론 이씨 하더라도 어설프게라도 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한 20년 동안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왜 영알못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낮춰서 부를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아무래도 또 좀
얘기가 좀 새는데 제가 그 파이어를 한다든지 또는 하면 부산에 돌아가서 전 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면 그 예전에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는 한번 툭 던져 본 건데 그걸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 그 제가 영어 학원 비스무리한 걸 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그냥 일반 학원이 아니야. 일반 영어 학원이 아니고 재테크를 하듯이 실용적인 영어 학원을 하고 싶거든. 실용적인 영어 학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인데 어떠한 영어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그 세미나라든지 좀 강의를 해보고 싶거든. 저 스스로. 또는 내가 비트코인에 미친 비트코이너인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 그 백서라든지 이런 거 영어로 그냥 같이 읽는 거지. 그냥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읽는 거야. 그냥 같이 하나씩 그리고 이거 독해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그냥 대강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대강 이게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영어 교육이라 할 때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저 스스로도 지금 CFA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어찌 보면 참 이놈의 꿍꿍이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의 꿍꿍이는 뭐냐면 그 이 CFA를 공부하고 그러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어떻게 파이어 이후 또는 은퇴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이런 프로젝트들의 결국은 다 이게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태민 작가님께서도 본인이 이제 서초 도서관 가셔서 30살 초반대 30살 중반인가요? 서초 도서관 가셔서 그렇게 했던 그 짬밥으로 먹고 산다고 하시듯이 지금 20대 30대 때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제가 저번에 글도 썼고 이게 또 글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1684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커리어에 자신이 없으면 자산을 사자는 거야. 근데 20대 30대 때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서 커리어에서 승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20대 30대 때. 그래서 40 이후에 내 이름 석자 걸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자신이 있는 거야, 커리어에. 근데 지금 내가 20대 30대인데 지금부터 그런 자신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에는 매우 이르다는 거야. 매우 이르다.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이어도 좋아하고 저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조기 은퇴 파이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랬지만 제가 요즘은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내려놓는 게 뭐냐면 파이어라든지 또는 조기 은퇴라는 것은 찾아온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자 본인의 그런 ROE를 높이면 근데 지금 20대 30대 때 내가 나중에 10년 뒤 빌리조가 이놈 참 이걸 해서 참 고마웠다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제가 10대 후반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유학을 처음 떠났고 그때 영어 하나도 못하고 와서 막 영어도 배우고 그랬던 그 10년 전에 그 저의 그런 투자 때문에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거거든. 10년 전에 했던 투자. 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잔소리 하듯이 영어 하셔라 막 영어를 해야 이런 것도 읽을 줄 알고 컴퓨터 사이언스 조금만 할 줄 알아야 대강은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야 이런 것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제가 그래도 10대 때 20대 초반에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복리의 효과가 붙어서 쌓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다 해서 뭐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저는 한 거야 그냥. 제가 뭐 뛰어나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저는 한 거야. 남들이 그냥 뭐 귀찮고 안 하고 그럴 때 저는 한 10분이라도 앉아서 각 잡고 그냥 배운 거야.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는 제가 이미 설명도 많이 했고 이미 또 다른 많은 분들께서 본인 스스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든 뭐든지 간에 본인 욕망이 있어요. 욕망. 정말로 그 커다 큰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꼭 굳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꼭 한국에 살 건데.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17세기, 18세기 그 조선의 뻘짓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개인으로서 미시적 개인으로서 그런 17세기, 18세기 뻘짓을 안 하려면 그 항상 한국에 살지 발은 내 엉덩이는 한국에 있더라도 내 머리는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말이야. 내 그 머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문물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바깥에 있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일본이랑 그 조선의 그 뭐야 될까요? 세국 정책의 큰 차이였다고 말했던 게 그 오도클 그 오태민 작가님 그 요번에 했던 독서 클럽 그 미팅에서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였거든. 그게 일본이랑 한국 비교하면 또 우리 한국 분들 엄청 또 그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런 자세는 그런 자세를 배워서 그 결국 손자의 그런 또 손자 병법으로 돌아가잖아. 적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배우라는 거야. 답습을 하고. 그래서 그 내가 못하는 뭐 약점을 메꾸라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메꾸듯이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내 몸뚱아리는 내 육신은 한국에 살더라도 내 정신만큼은 계속 해외로 나가야 돼. 해외로 바깥으로. 특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20대 초반이라면 저는 꼭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도전해 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도전해서 2, 3년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허비하더라도 꽤 의미 있는 그런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이 뻥 뚫려 있는 투자라고 보는 거야. 20대 초반에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그게 꼭 해외가 영미권일 필요도 없고 뭐 지금 급부상하는 그런 동남아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제 한국에서 쇼부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그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마치 그 이스라엘 분들처럼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스라엘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분들이 제가 이스라엘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40, 50이 넘어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한국의 인재들을 꼭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좀 영미권으로 들여가지고 뭐 개발자들이라든지 또는 특히 개발자들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한국이랑 미국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 저는 마치 우리 지금 여기 이스라엘 대표님처럼 이스라엘계 그 테크 탤런트들이 많은데 그 탤런트들을 이스라엘에 놔두시되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일즈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그런 좀 뭐야 될까요? 좀 그런 어, 야망을 꿈을 꿔보거든요. 저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파이어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야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뭔가 그 운동을 했을 때 그 스쿼트를 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를 치고 내 몸무게만큼의 그런 그 역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오는 그 뭐야 할까 그 힘든데 그때 당시에 그걸 들고 나서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담배도 안 피고 또는 미국에서는 이제 합법이니까 뭐 대마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거기에서 그 하이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I smoke squats 이러거든요. 제가 어제도 장난으로 이제 여기 만났던 분들한테도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안 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왜 안 하냐면 나는 그거 안 해도 나는 그 즐거움을 느낄 또는 행복감을 느낄 그런 건덕지들이 많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저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번에 또 스탠리 드랭킨 밀러의 인터뷰를 보시다시피 그러한 뭐야 될까요? 그러한 흥미가 중요하다. 그런 패션이 중요하다는 거야. 남들이 일 같아 보이도 나한테 일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하셔야 돼.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너발 선생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너발 선생님이 그 specific knowledge로 해가지고 그 본인께서 남들이 봤을 때 일 같은데 내가 했을 때 일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꾸준하게. 막, 막 갑자기 막 어느 날 운동을 예를 들어서 왕자 만들겠다고 미친 척하고 고도 비만인 사람이 갑자기 왕자 만들겠다고 미친 척하고 막 단식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던히 꾸준하게 하네. 무던히 꾸준하게. 밖에 나가서 3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30분 걷는 게 귀찮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5분만 걸어. 5분 걷는 게 귀찮다? 그래 집에서 걸어. 집 방을 막 개처럼 강아지처럼 뺑뺑 도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그 관성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서서히. 관성.
아무튼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드랭켄 밀러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 웹5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도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커리어에 자신이 없으면 자산을 사되 2030 때는 커리어에서 승부가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해보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커리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앞으로 여기 필라델피아에 얼마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년은 살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따고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추천드리는 커리어 관련된 그 책이 있는데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인데 그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신 데니엘 핑크라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데니엘 핑크가 쓴 책 중에서 유명한 게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책이 제일 처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니 분코의 커리어 가이드라고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밑에 참고 자료에 놔둘게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첫 번째 룰이 follow curiosity죠. 호기심을 쫓아가라. 막 머리 싸매가지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략이 펼쳐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흥미를 느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오타쿠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태민 작가님이 오더클에서 말씀드렸던 오타쿠 문화. 이게 학위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이게 내 영어 공부해서 뭐 하겠노?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예 계속 빌리줘도 영어 공부하라고 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라고 하는 그 연금술사의 그런 속삭임이 있는데 이 보니까 이 영어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자각을 가지시고 영어 공부는 기본이라고 했죠. 영어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호라이즌을 넓힌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족장님 대두 족장님 표현을 또 빌리자면 호라이즌을 넓히는 데 있어서 영어는 기본이고 운동도 기본이고 CFA도 금융쟁이 내가 투자를 근데 직접 투자를 맘먹었던 사람은 CFA도 기본이고 저는 다행히도 영어 운동을 그래도 10대 20대 초반에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힘든데 지금 하고 있는 게 CFA라면 CFA CFA 그래서 CFA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평생 그러면 이제 이런 CFA 정도 과정은 밟아줘야 내가 나의 진정한 나의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의 그런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어, 마음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아무튼 그런 꼭 그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어. 심지어 훑어를 그거를 들었을 때 대충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씩 저 스스로도 밟아 나가고 그거를 또 오픈 소스 형식으로 일기도 쓰고 있고 그렇게 써 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뭐 유튜브를 뭐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닌 거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냥 하잖아. 순수한 의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의도. 그냥 저는 저만의 기록을 남기면서 또 제가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저 스스로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어찌 보면 유튜브라는 호라이즌도 어쩌다 보니까 넓히고 있더라.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즐겁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데 즐겁지 아니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지. 회사 일도 회사 일 나름대로 그런 고단함과 그런 게 있지만 거기 나름대로에서 또 그런 호라이즌을 또 남들 넓혀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또 흥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특히 오태민 작가님 덕분에 정말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저도 앞으로 비트코인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저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쌓여서 그러니까 이게 또 유튜브도 또 희한한 게 유튜브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경력서네요. 경력서. 뭐 지금은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영어로도 할 거고 또 어떻게든 또 될 거죠. 제가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제 영상을 영어로 좀 번역을 해달래. 자기들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도 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리 막 한다고 하지만 구상을 좀 해야지 그래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참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제가 참 많은 그런 영감과 그리고 많은 그런 분들이 저가 좀 한 2주일 동안 잠잠하다 보니까 나심 탈렙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의 그런 인플루언스를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사라져 봐라. 그러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구나.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심 탈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로 하는 제 모국어로 하는 이런 이 채널도 어찌 보면 참 놓치기가 참 힘들다. 이게 좀 가끔씩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또 약간 얼굴 붉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메마른 이런 동네에서 또는 이런 해외 문물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볼 때 한국이 그렇게 목마르진 않죠. 당연히 조선시대 때에 비해서. 근데도 그 뭐랄까요? 그런 남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 한국 사이의 그 눈초리가 좀 독특하죠. 독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내 엉덩이는 한국에 있더라도 내 머리는 해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피딩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 그 캐럴리스트 또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 게 또 빌리 조력자가 빌리 조력자가 돼야 되는 게 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지금 가지는 뭐 사명감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꾸준하게 한번 해보죠. 해보고 계속해서 연금술사가 영어로도 찍으라고 계속 옆구리를 쑤시면 계속 할 건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그런 옆구리 쑤시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20대 30대 때 오는 실패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기죽을 필요 없고 풀죽을 필요 없다. 진정한 성공은 40 이후에 온다. 진정한 성공은 40 이후에 오는 것도 솔직히 빠른 거야. 진정한 성공은 제가 봤을 때 한 50 이후. 진짜 진정한 성공. 일론 머스크도 지금 50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신이 넘었고.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알기로 오태민 작가님의 동갑이시죠? 동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갑 아니면 한 살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물론 그 전부터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 본인이 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내가 일론 머스크 또는 오 작가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지금부터 성공을 갈망한 것이? 어? 그거 도둑놈 심보잖아. 도둑놈 심보 그거를 도둑놈 심보.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 또는 2014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시고 그랬던 그 오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우리가 그분들이 그분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막 비트코인에 빠져든 청년이라든지 또는 이제 막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제 30대 40대 분들을 봤을 때는 참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음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전략적 그런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분들에 비해서 젊은 것밖에 없다는 거야. 젊은 게 뭐가 좋느냐? 도전해서 다시 깨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무너지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라는 순풍을 통해서 한번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어? 그 뭐야 그 트로트 노래 있잖아 그 무조건인가 아무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그렇게 그 포르투갈의 그 미친놈들처럼 포르투갈의 그 30%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남자들이 가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아무튼 선원들은 남자밖에 못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이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튼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뚫었다는 거잖아 그 미지의 그 항로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뚫듯이
포르투갈이 엄청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1세기에는 그런 좀 약간 야망을 좀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좀 어, 남대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스케일이 좀 커. 약간 그 한국에서 그 막 맨날 그 젤라도 vs 경상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크게 봐야 돼. 크게 세상을 크게 봐야 되고 내가 그 세상을 왜 크게 봐야 되냐면 그 지형 지물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환경이 어떤지. 그 손자병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손자병법으로. 유능한 장수는 내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내가 그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수를 둘 건지 이제 두세 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죠. 유능한 장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능한 장수는 아니에요. 그냥 유능한 장수의 퀄리티 중에 하나가 내가 처한 매크로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게 투자자로서도 어찌 보면 기본이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무력한 청년은 무기력한 중년이 되는데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투자해서 솔직히 잃었다고 해서 지금 뭐 젊은 나이에 투자를 해서 많이 잃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 그렇게 큰 태산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감히 또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너무 또 영끌을 해가지고 진짜 레버리지를 왕창 끌어서 쓰면 그것도 할 말 없겠지만 지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잃는 거는 나중에 지나고 봐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1년 연봉이고 정말 큰 내가 가슴 아픈 그런 금액이겠지만 앞으로 내가 돈 벌 날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 수업료다. 요즘 대학교 학비도 한국도 요즘 뭐 한 2, 3천만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교 학비도 그 정도 내는데 투자 시장에서 그런 학비도 안 내고 배울 생각을 하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일론 머스크도 오태민 작가님도 너발 선생님도 제가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40 이후였고 이순신 장군이 가장 큰 그런 업적을 세운 것도 50 이후였다. 50 이후. 그 전에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북벌 그 저기 오랑캐들이랑 싸웠잖아요.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깨졌다잖아. 이순신 장군도 30대 때 무관 시험 막 합격해가지고 군인이 됐는데 그 막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그 뭐 저는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명한 명장들이 결국은 본인의 업적을 일구고 뭐 손빈도 그렇죠. 손빈 병법의 손빈도 어떻게 보면 손자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손자 병법을 쓴 그 손씨 가문의 또 자손이죠. 그 손빈도 20대 때 친구 믿다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친구가 잘 해줄 거라고 가서 믿었다가 순진하게 믿었다가 본인 그 무릎에 그 관절을 자르는 그 형벌을 받거든. 방통인가요? 그 방통인가 아무튼 그 친구의 그런 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왼수였던 거죠. 왼수.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고사에 따르면 중국 고사에 따르면 18사략이죠. 18사략에 따르면 그 손빈이 그렇게 이제 막 원래 엄청 출중한 인재여가지고 막 스승의 사랑도 받고 그랬는데 그 어떤 그 본인과 같이 공부를 했던 그 한 학우의 그런 그 어찌 보면 그 트랩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불구가 됐어요. 불구가 됐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불구가 돼서 막 이제 막 흐느끼고 있을 때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왼수였구나. 참 내가 병법을 공부하고 내가 손자라는 그 손자 병법을 쓴 그 가문의 자손인데도 이렇게 그 트랩에 빠졌구나. 참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력함을 느꼈지 않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도망쳐서 그 도망친 스토리도 참 희한하거든. 그 들어보면 그 진짜 그 참 막 미친 척을 했다는 거야. 미친 척을 막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우리랑 돼지 막 그 좀 그 아무튼 그 고우영 작가님 그 만화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팩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대주에 가가지고 막 돼지랑 같이 자고 막 돼지랑 같이 밥 먹고 그랬다는 거야. 미친 척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의심을 덜게끔 해서 빨리 도망치려고.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손빈이
나중에 승상이 돼서 나라를 세웠다잖아.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0 이후야.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오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실패라든지 또는 시련은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오래 안 해서 오는 그런 지혜의 부족 또는 사회생활 오래 안 한 그 짬밥의 부족 때문에 기인한 거고, 20대 30대 때 너무 잘 나가면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의 또는 그런 상사들의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는 칭찬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끔씩 이제 오 작가님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전 참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지형을 20대 30대 때 그런 거 이해를 하고, 아무튼 내가 20대 30대 때 잘 나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이 그 부모님께서 잘 밀어주셔서 좋은 대학교 간 그거랑 그게 엄청 크거든. 솔직히 그렇게 못 하시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거랑, 그리고 내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투자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여러 조력자들이 계셔서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 그리고 또 주변에 알게 모르게 정말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빚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픈소스 형식으로 들려드리다 보니까, 정말 또 저를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언젠간 또 끝나겠죠. 끝나지만 또 계속해서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어, 그런 이 결국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어, 그런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는 그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쾌락감은 짧지만, 짧은데 남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선한 영향력이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잔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0.1도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행복감이 크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의 호라이즌을 넓히면서 계속해서 나의 그런 레벨업을 했을 때 오는 그 사냥을 하는 건 귀찮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듯이 내가 사냥을 할 땐 귀찮은데 그 사냥을 하고 나서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이 됐을 때 그 오는 그 행복감이 가장 큰 행복이거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이들리하게 그냥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는 그런 쾌락감이 아니다.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경험치를 쌓으면서 그 오는 그 느낌. 제가 스쿼트를 했을 때 그 무게를 쳤을 때 그 느낌. 그 느낌 아셔야,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 운동을, 특히 무게 운동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그것도 솔직히 나이가 젊을 때 좀 빡세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못하니까 지금 20대 30대라면 꼭 그 스쿼트 렉이 있는 그 짐의 회원권을 끊으셔서,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한 달이라도 그 어떤 선생님 한 분 고용하셔가지고 배우시라고, 스쿼트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저는 다행히도 이제 운동에 미친 존재들이 많이 오는 해병대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고 나왔는데, 아무튼 한 번쯤 그런 운동의 재미에도 빠져보시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특히 운동의 재미,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 운동의 재미를 느껴보셔야 돼. 운동을 했을 때 오는 그 진정한 그 뭐야 될까요? 뭐 쾌락이라면 쾌락이고 행복이라 행복. 엔도르핀이,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엔도르핀이 진짜 희한하거든 진짜. 주짓수 해보신 분도 아실 거야. 주짓수 한 판 뛰고 났을 때 그 느낌. 모든 걸 모든 걸 잊어버리잖아요. 주짓수 할 때. 복싱 그 스파링도 그렇고, 전 복싱도 했는데 복싱도 그렇고 모든 걸 그 3분 동안 또는 그 5분 동안 모든 걸 내가 뭐 주식을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그 앞에 상대방이랑 한 판을 뜨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 아무튼 복싱이랑 또 스파링도 참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주절주절 또 말이 많았는데 전 또 이제 또 CFA 공부하러 가고 일단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좀 산책을 하고 또 CFA 공부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영상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